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과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또 해외 증시에 관한 이야기부터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본부장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트럼프의 네, 관점인 것 네, 네, 네.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좀 국장보다는 이제 해외장을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에 대한 것들을 해외장을 이제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것들을 공약을 내세웠고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세웠을 때 어디를 투자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 게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이 트럼프 정부가 투자하는 거와 약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분야라서, 이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일론 머스크 개인기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는 사실 전기차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후 협약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화석 연료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차 쪽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쪽이거든요. 기본적 정책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게 맞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주가가 뛰는 건 저는 좀 의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뛸지 어떻게 뛸지는 사실은 저는 좀 관망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수혜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나 전반적인 정책은 전기차를 수혜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AI 쪽에는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저는 수혜를 주는 그런, 왜냐하면 공약을 내세웠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릴 맨하탄 프로젝트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저는 더 나은 그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네.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석연료 쪽에 좀 기본적으로 공약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LNG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내세웠고요. 기후 협약이나 이런 어떤 기본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삭감하자. 왜냐하면 바이든하고는 첨예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극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쪽으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쪽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한테 뭐 10억 달러를 투자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바이든표 규제를 다 폐기하겠다. 석유회사들에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자신의 하면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을 다 폐지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석유 경영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암호화폐 못지않게 이번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사실은 저는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오히려 더 잘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어차피 이제 클라우드 분야나 AI 쪽이 발전되다 보면 이런 쪽에 이제 전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군사 기술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이걸 이제 민간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자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테크노 쪽,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민간 쪽을 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개발해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모든 이제 그 정부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과 같이 해서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쪽들을 전부 다 자신들과 함께해서 중국과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최근에 TSMC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신경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같은 맥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좀 유심히 보고 이런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화석 에너지를 좀 집중을 하고 전통 에너지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계속 행해왔었던 이런 친환경 관련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비율들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게 국내 기업에게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화석 에너지와 같은 전통 에너지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역시도 자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민자도 추방을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런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게 트럼프의 전반적인 정책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 보면은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네. 너무 사실은 한숨이 조금 나오는 시점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해 나가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을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내 주식은 사실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좀 과대평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과대평가가 돼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가치, 뭐 정부 정책이나 공매도나 금투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땐 기업 가치가 미국만큼 제가 볼 때 제대로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말씀 조금 들어가 이걸 좀 드릴까.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기업 세습이 많이 되는 나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세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세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경영권 같은 것들이 무조건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지금 메타의 어떤 뭐 저커버그가 뭐 그거라고 해서 그 다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식이 무조건 이세가 무조건 경영을 맞아요, 능력과 맞아요.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는 듯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전, 물론 그 이세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경쟁이 또 되지 않는 체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TSM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창업주가 자기 아들이 3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자기 다음 세대의 그 CEO를 경쟁 체제에서 키워서 지금 다음 CEO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나 뭐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그 CEO를 키워내는 방식이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더 가치 평가를 받느냐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복 상장이나 지분 같은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으면 그걸 쪼개는 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기업이 좀 가치가 있으면 이걸 쪼개서 또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기업을 보면 미국 기업은 합쳐요. 좋은 기업들 합쳐서 상장을, 메타가 그렇구나. 인스타를 사서 합쳐서 이렇게 합병을 또 잘하고 해서 그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드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멜라녹스를 사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알파벳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업이 사이즈가 4-5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나 구글이나 뭐 제가 볼 때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주주가 그 기업에 만약에 알파벳을 보고 투자를 만약에 기업을 했는데 그 알파벳이 물적 분할을 했다고 치면
되게 저는 약간 그 기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게 갑자기 물적 분할이 되면 되게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투자할 때 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되면 고소고발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고 그분 그렇게 한 경우에도 제재를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주들에 대한 그런 게 보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좀 없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배워야겠네요. 그런 예,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장 하는데 그렇게 그런 미국 주식의 성장하는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국 주식이 나아가는 방향의 펀더멘탈과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의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의 좀 약간 펀더멘탈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저는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을 해서 키우고 그 키우는 기업을 주주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 같이 나가겠다는 어떤 생각에 대한 펀드멘탈이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고 물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 주식 시장을 좀 다르게 이용하고 다르게 주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그 불신을 서로가 또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또 떠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돈이 외국 투자자들도 많은 돈을 또 믿고 투자하게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은 돈을 믿고 투자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계속 가게 되고 투자금도 안 몰리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힘들지 않나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주식 시장 투자하지 않고 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라고 하고 싶고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이제 그 시장 자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가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치 투자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미국 시장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한국 시장은 좀 더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다 이쪽으로 왔죠? 아무래도 뭐 네네. 국내 주식 시장이 요즘에 너무나 침체기이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이제 웃으면서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넷플릭스랑 네네. 이제 디스커버리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는 알지만 네네네. 디스커버리도 OTT 쪽을 하고 맞습니다. 예. 디스커버리가 OTT 쪽을 하고 있는데요. 오. 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이제 이 산하에 이제 워너브로스 산하의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첫 흑자를 냈습니다. 순이익 1억 3,500만 달러를 했고 총 매출은 96억 2,300만 달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미국에서는 괜찮은 채널인데요. 이번 분기에만 720만 명 신규 구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도 뭐 많지만 이 디스커버리 채널도 생각보다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도 이제 그 스트리밍 쪽에서는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디즈니하고 이제 뭐 이쪽만 알고 계시지만 이쪽도 이제 교양 채널로서는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사업이 이제 흑자로 처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최고 경영자는 이제 이제 북미 쪽의 강세를 이제 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계속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도 8달러 30센트 해서 이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달러 42센트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지금 구독자가 그 광고 영업 구독 그 가격표 있지 않습니까? 그 5,500원인가요? 그게 이제 7천만 명. 그거 많이 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걸로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보다가 한 달 보다가 좀 바꿨습니다. 광고는 이제 유튜브로 보는 걸로 전 충분합니다. 아니 이게 네.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빨리 이게 광고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30초인가 1분은 무조건 봐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봐야 플레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제 드라마나 뭘 보다가 1분인가 30초를 무조건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빨리 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빨리 보기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지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7천만 명이나 그냥 본다는 게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2분기 만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힘이. 저가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저가 전략을 잘 세운 것 같고 일단은 그 계정 공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안 살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계속 뭔가를 인증하라고 하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귀찮게 되더라고요. 예. 동생도 뭐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광고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7,000원인가 뭐 그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비싼 요금을 하게 되고 차라리 그걸 여러 번 하고 차라리 다른 데서 아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정말 전략 잘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네. 그래서 그 요금을 쓰게 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디스커버리는 우리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디스커버리 OTT는? 케이블 채널에서는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구나. 이게 디스커버리 채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워너브라더스 거네요. 네, 워너브라더스 채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맥스라는 플랫폼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맥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맥스의 글로벌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광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디스커버리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이게 맞아요. 넘버벌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가 바탕이 안 되고 여러 나라의 약간 다큐다 보니까 언어적인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게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극한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동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원 세계를 넘어선다 그럴까요? 인종과 세계를 넘어서는 약간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많이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냥 틀어놓고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틀어놓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ASMR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그런 게 있구나.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찍는 분들이 되게 극한의 그 퀄리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주 극한의 직업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봤던 것 중에 뭐 아주 한 씬을 찍기 위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것도 한 씬을 찍기 위해서 1년에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찍고 제작비도 되게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넷플릭스만큼 드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다큐를 찍지만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퀄도 높고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가 볼 때 어디 케이블 채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나라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그래서 한번 이제 넷플릭스의 전략들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네네. 뭐가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TSMC 이야기도 좀 네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비상이잖아요. 사실상 네네네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TSMC 쪽 내용 업데이트된 거 있을까요? 본부장님? TSMC가 이제 그 대리 그 하웨이에서 이제 TSMC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몰래 칩을 빼낸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대리 회사를 통해서 우회 주문을 이게 빼내려고 했던 의도가 좀 강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게 강한 이런 걸로 이제 조사 자료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캐나다 반도체 조사회사인 테크인사이트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TSMC 쪽에 통보를 했고 이제 이 미 상무부의 자체 조사를 들어갔는데 소프고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러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이거를 상당수 그 대리점 쪽에 있어서 엄청난 게 많은 양을 자체적으로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뭐 한두 개를 샘플로 주문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하웨이 쪽에 엄청나게 많이 자체적으로 주문을 해서 이제 양산 체제가 아니라 이걸 빼돌리려고 한 거죠, 사실은. 기술력을 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자신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빼내서 이제 이만큼을 요 샘플과 요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제 요만큼의 모델을 빼내서 이거를 가지고 자신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이 그 모델을 했던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산 체제로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자랑하면서 이제 기술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예, 사실상 거의 이제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야.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거의 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하웨이 쪽에. 그러면은 너무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별론데요? 본부장님? 네. 네. 약간 그렇게 의심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TSMC 쪽에 이제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문을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TSMC 쪽에서는 계속 이제 급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양산 체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빼내려고 그렇게 샘플을 이렇게 해서 칩을 제조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빼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이제 기술자들을 빼내려고 계속 요즘에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중국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 쪽의 기술자들을 빼내는 노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본인들의 기술력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추정이 있어요. 되고 예, 그럼 일단.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들에게도 좀 네, 의문점이 네, 계속 의문점이 드는 많이 거잖아요. 있고 사실은 이제 뭐 홍보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상당히 그 안쪽에 기술력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에 기본 자기들은 이제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예.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상당수의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계속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 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관리하는 인력들을 이제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입만 열면 이제 중국이 뭐 자체 개발 반도체 자립을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많이 하는 것들은 기술력을 이제 뒤로 빼내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인재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인재를 빼내서 뭔가를 계속 뭐랄까 좀 이렇게 베낀다고 할까요? 좀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처음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빨리 따로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게 좀 약간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쉽게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중국 기사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검증할 길이 없긴 해요. 그쪽에서 보도자료를 쓰고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따라온다는 느낌을 들긴 했었어요. 이게 아무런 뜬금없이 이게 뭐 뭘 개발했다고 하니까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보여준 게 없는데 뜬금없이 뭘 개발했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따라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베낀다는 느낌도 들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걸 뭐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쉽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뭔가를 경쟁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정보전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중국은 순식간에 따라온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첩보전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TSMC와 화웨이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어떤 조치들은 어떨지도 우리가 근데 지켜봐야 맞습니다. 될 근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TSMC는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TSMC도 근데 좀 어제도 얘기 나눴지만 좀 네네. 강하게 나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국에는 뭔가 이제 어떤 TSMC 쪽에서는 자국 그런 정서는 그렇게 하고 미국과 음. 뭔가를 할 때는 또 미국의 어떤 두 가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제까지 했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무효라고 할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와 했던 협상은 사실상 무효인 건 당연하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 정부까지 했던 것들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둘러도 사실은 뭐 서두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서두르는 거는 또 다른 거를 해서 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임기가 정해져 있어도 트럼프가 다른 수를 써서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도 지금 트럼프가 뭔가 수를 써서 지금 압박을 하고 그쵸.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뭔가를 많이 해도 다른 압박하고 다른 식의 뭔가를 또 할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비를 해야겠지만 차라리 뭔가를 저희가 주고 뭔가 협상을 제대로 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무슨 미리 협상을 해놓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어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엘살바도르가 그때 한번 말씀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네네. 그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법정 통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네. 굉장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터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라화가 튀르키예에서 네네. 리라가 굉장히 안 네. 좋다고 알고 네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통령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국 네. 통화를 지킬 수 네네네. 있는 뭔가의 정책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너무 높아서 네네네네.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엘살바도르도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관해서는 변동성이 있어서 통화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하시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을 때는 나중에 환불 문제나 그럴 때 좀 꼬여 근데 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그 기축 통화나 이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누구죠? 권도영. 권도영처럼 네. 그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거랑은 환불해 줄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음, 그걸 기축 통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이게 자국 통화가 자국 없었을 통화가 때 없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두 개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서로가 바터할 수 있는 통화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그거 비트코인으로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통령의 그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 통화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네. 없어. 원화가 진짜 가치가 네, 뭐 네. 원달러 환율 2,000원, 3,000원 네. 육박을 해. 그리고 거기는 이제 법적으로도 비교적 우리처럼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은 뭐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뭐 그런 법적인 어떤 뭐 구조다 이러면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깊게 고민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달러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자국 통화를 쓸 거면 달러를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국가도 있어요, 실제로. 네.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글쎄요, 그의 선택에 관해서 저희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아니 비트코인도 어차피 자국 통화가 자기네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쵸. 자기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렇게 따르면 달러도 자기가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금이나 달러나 뭐 비트코인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생각 유한한 돈이잖아요. 어차피 네, 그것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달러를 선택한 국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엘살바도르 자체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신뢰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선이 대통령의 시선이 네네. 그쪽의 시선이었다면은 오히려 뭐 선택이 달러보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달러도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네네. 달러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안으로 선택을 하셨을 네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 예. 어제 어쨌든 제가 새벽에 음. 9만 달러 찍은 걸 봤는데 아 보셨어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아침에 기사도 썼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속보로 제가 아침 네. 5시에 아 썼습니다. 진짜요? 네.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아침 아. 새벽에 9시에 제가 아 좋습니다. 제 음성으로 제가 네. 직접 녹음도 했는데 한번 네. 소개시켜 제가 주시죠. 네. 1분 남아 가지고 진짜 빠르게 한번 아닙니다. 더 해볼게요.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 저희 또 뒤에 스케줄이 괜찮습니다. 오늘 더 있어서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제 네. 헤드라인으로 가져왔고 코인니스에서 참고를 했고요. 9만을 간밤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하고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모르겠어요. 9만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를 터치를 했습니다. 도미넌스가 어떤 거냐면 시총에 관한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상승장을 이야기했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통은 하락을 합니다. 그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알트코인에 관한 시선을 같이 염두를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이동을 하는 지금까지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 체크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어디가 고점일지도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한 분석에서는 도지코인이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X가 트위터입니다. 예전 트위터를 네네, 통해서 맞습니다. 도지는 역사적으로 MBRB 지표가 78%를 넘었을 때 가격 정점을 기록하기는 했다라고 해서 이전 패턴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MBRB가 지금 45 수준인데 MBRB가 어떤 지표냐면은 비트코인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로 쓰여요. 우리가 보조 지표처럼 보기도 하는데 그 MBRB 지표상 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45%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도지코인 MBRB 지표를 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도 비트코인이 아직 과열이 아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204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지난 신고점 달성 당시에 실현된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오늘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지갑에 관한 이동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막 모아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이 시장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 이제 코호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표를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세요. 자, 1에서 10K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여기 제일 아래쪽 층이고요. 그리고 한 개에서 10개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여기 두 번째 층입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00개가 세 번째 층.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위층에 있으면 있을수록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예요.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건 하나로 환산하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 투자자, 고래 투자자라고 일컫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투자자들을 나눠 봤을 때 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 1에서 0까지의 수치가 있습니다.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도의 포지션을 가지는 거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수의 포지션을 가진 겁니다. 지금 보면은 10K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만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아직 계속 축척의 단계예요. 이 색깔의 그 흐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를 보면서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는 지금 보면은 완전 대왕 고래들, 10K 이상 가지고 있는 완전 대형 투자자분들만 매도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투자자, 사실 1K에서 10K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코인을 축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많은 매도자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의 동향들을 봤을 때 글래스노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과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지표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9만 달러 터치 이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조금 변경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변경된 자료가 또 있으면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가 더 있는데 내일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또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또 암호화폐 이야기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